예, 전국의 향방을 가를 운명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에 대한 국회 표결이 내일로 잡혔지만 통과 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입니다. 한편 문정인 특보 비판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송영무 국방장관은 청와대의 주의 조치를 받고 즉각 사과했습니다. 이 시간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 두 분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대담의 첫 얘기, 전국의 향방을 가를 이 키워드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보여주시죠. 후보자 인준안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국회 본회의를 내일 열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일단 내일 표결이 되는데, 자 포결의 결과도 주목되지만 지금까지 지난 과정이 굉장히 좀 어려웠다 이렇게 좀 평가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김희수 헌법재판관이 소장 이제 부결됐고 또 그 전에 이유정 헌법재판관까지 부결됐기 때문에 요번에 만약에 또다시 부결된다면 정말 문재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어떤 사법 계획 전체가 뿌리째 흔들릴 수가 있죠. 거기다가 한 발 더 나가서 이제 적폐청산, 그랜드 플랜까지도 통째로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대통령이나 청와대로서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는 그런 게임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민주당이나 어떤 좀 총력을 경주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반대로 자유한국당도 전방위로 부결을 위한 총력을 펴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당이라든지 이런 상대로 해서 불결시켜야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결론부터 말씀드리지만 아직까지 안개 속이고 또 나가서 더 짙은 구름 속인데 조금씩 햇볕이 보이는 서광이 보이는 저는 그런 상황이 좀 열리고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자 민주당 거의 당의 사활을 걸고 이 표결에 대해 표결을 임하고 있는데 야당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정우택 원내대표, 안철수 대표 얘기 들어보고 계속 대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표결에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을 해주셔서 반드시 부표를 던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지금 다른 당은 이미 국민의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전까지도 개시가 됐고 아마 다른 쪽에서도 다른 국민의당 쪽을 상당히 압박하는 것으로 느껴지고 있습니다. 본인의 상 빼고서는 전원이 참석해서 이것을 부결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국민의당은 인사에 관한 한 자유투표가 원칙입니다. 사법부 독립을 지킬 수 있는 분인지가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국민의당 40명 의원 한 분 한 분이 자신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서 표결에 임할 것입니다. 자 야당의 그 결정 어떻게 할 것인가 조금 다르죠. 결이 일단은 국민의당은 자유투표에 맡겼고요. 바른정당과 한국당 일단 반대 기류가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방금 보셨겠지만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본인의 상을 빼고 모두 표결에 참여하라 이렇게 동료 사실 비상 대기령까지 내린 상태인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일단 내일은 그 자유한국당 같은 당론을 이미 채택했습니다. 부결로 채택했기 때문에 내일 하루는 아마 여당 야당 모두가 굉장히 그 답답한 하루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금지 여당에서 이제 사법부의 어떤 그 만약에 하나 부결될 경우에 우려가 되는 것이 이제 사법부의 어떤 공백 상태 이것을 최소화시켜야 된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 지금 좀 전에 이제 안철수 전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김명수 그 후보자가 과연 이 사법부 개혁에 사법부를 개혁할 수 있는 책임자인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법부 개혁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래도 마지막 믿는 데가 사법부자서 보루가 사법부인데 이런 개혁적 이미지 특히 또 이제 야당에서 이야기한 그 특정 어떤 그 이념적에 치우치는 사람이 과연 이 그 정책 중립성
또 정치적 독립성 여기를 과연 지켜낼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 굉장히 의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같은 경우는 당론을 일단 부결로 채택했지 않습니까? 예. 했기 때문에 정우택 원내대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상 빼고는 전원 참석해달라고 요구를 했기 때문에 예, 예. 아마 내일은 어떻게 되면 예상을 예측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예. 이제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안철수 지금 대표가 일단 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관이기 때문에 모든 걸 자유투표로 맡기겠다 했기 때문에 내일의 어떤 예상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맞물려서 말씀하시죠. 예, 이제 조금 전에 앵커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홍준표 대표가 본인 상을 빼고는 무조건 참석하라라고 말하자면 본인이 죽지 않는 한은 전부 나와서 부결하자라는 건 이제 강력 호소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마 자유한국당은 일찌감치 아마 당론이 일찌감치 정해진 거죠. 그러니까 개인 김명수의 대법원장 후보라기보다는 어떤 전략적 차원에서 이번을 막아야 문재인 정부에 타격을 줄 수 있다라고는 이제 그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결국은 남아있는 건 이제 캐스팅 보팅 국민의당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까지는 상당히 지극히 원론적이고 반대적 입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예. 안철수 대표가. 그런데 지금 내일 추미애 대표하고 지금 만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만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번 상황, 꼬인 상황, 막혀있는 상황이 물고 같은 데 푸있다고 보고요. 예.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날 며칠 전에 뉴욕으로 떠나기 전에 또 안철수 대표하고 김동철 원내대표하고 또 전화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각별히 좀 이번 김명수 사태를 도와달라라고 거듭거듭 이제 부탁을 하고 이후에 구성되는 여야정 정책협의회에도 좀 참여해 달라라고 이제 간곡히 호소를 한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현재까지 이 시간 현재까지 보면은 국민의당이 상당히 좀 반반인 것 같아요. 지금 자, 의원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연합뉴스에서 예. 국민의당 의원이 지금 40명이잖아요. 32명에 대해서 전화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준 찬성이 11명, 반대가 1명, 무응답이 20명이 나왔습니다. 예. 자, 찬성이 일단 여기서 32명 중에 찬성이 많았는데 무응답이 20명이나 됩니다. 예. 역시 갈등을 하고 있다. 특히 전북 의원들이 한 7명 되는데 그분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분석도 있더라고요. 예, 그 무응답자들은 사실 저는 안철수의 뜻 어떤 메시지가 상당히 작용을 할 거라고 봅니다. 이미 찬성을 했던 11명 같은 경우는요. 공개적 언론을 통해서 적극적인 찬성 의지를 보였습니다. 전정배나 정동영이라든지 박주선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말로 사법개혁의 최고의 적임자다. 이런 사람 찾기 힘들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부 찬성적으로 몰고 가는데 이 침묵을 지키고 온 이 다수는 마지막에 안철수 대표가 어떤 사인을 주느냐, 어떤 윙크를 주느냐에 따라서 저는 판가름이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바로 요 몇 시간 전 이후에 이런 상황들 그리고 내일 추미애 만나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먹구름 속에 점점 좀 햇볕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돌파구가 열리지 않는가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합니다. 예, 자 지금의 상황을 보면 지난번에 이제 임종석 실장이 인사 관련해서 좀 사과 비슷한 얘기를 했죠. 또 적극적인 또 요청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내일 추미애 대표하고 안철수 대표가 만납니다. 아무래도 이제 김명수 표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18일에 대통령이 뉴욕으로 향하기 전에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해서 약간 당부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네. 자, 이런 거. 그렇다면 여당으로서 이게 얼마나 또 청와대에서 굉장히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표결에 목을 메고 있다, 절실하다. 그런 게 좀 느껴지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뭐 지금 이제 책에서도 말씀대로 뭐 그런 여러 가지 일련의 이제 그 행보들 예. 그러니까 여당의 이제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이제 그 지도부가 이제 전방위로 지금 국민의당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자세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제 여당 입장에서는 절박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은 추미애 대표 거치 문제까지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책임론이 되지. 책임론이 되죠. 당연히 되죠. 그만큼 대통령이 이렇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도 여당에서 이 전략을 잘못 짜서 됐다는 그런 책임론도 따를 수 있고요. 예. 또 하나는 뭐냐면은 추미애 대표가 또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자기의 어떤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하는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것이 김명수 후보자를 구하기 위한 단순한 립서비스다. 이런 느낌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찾아가서 사과 발언하는 게 그게 진정성이 좀 낮지 않나 이랬는데 제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좀 이렇게 알아보니까 국민의당 알아보니까 이 안철수 대표가 국민의당을 의원들을 정말로 다 장악했느냐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고요. 왜냐하면 의총의 결과만 보더라도 의총 내용을 보더라도 의총에서 보면은
상당 부분 많은 의원들이 그 어떤 그 가부 결정을 안 했다는 그 전언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번에 안철수 대표가 정말로 우리 책에서도 말했다나 어떤 사인을 준다고 해서 과연 그분들이 어떻게 움직일지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겠냐. 예. 그렇게 봅니다. 그 제2의 이제 김민수 사태는 없애야 한다는 게 이제 청와대와 민주당 쪽의 어떤 바람 아니겠습니까? 네. 만약에 부결됐을 경우에 자 여당의 입장에서는 야, 이 여소야대 전국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인위적 정계 개편 정말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표현이 좀 과할지 모르겠지만 예. 일종의 정치적인 핵폭탄이 이제 떨어진 거나 다름없죠. 그래서 너무 힘든 상황을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여당이나 청와대 입장에서 필사적으로 이 상황을 이제 돌파하기 위해서 이제 예. 노력을 하고 있는데 당장 지금 검찰 개혁을 하고 있는 뭐 공수처 설치 같은 경우 지금 속도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제동이 걸릴 거고 이후에 지금 정국회 과정에 처리해야 될 법안이 크고 작은 법이 거의 한 100여 개 정도 됩니다. 이게 전부 난항을 겪게 되는 거죠. 말하자면 여야 협치가 완전히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하고 관계는 예. 최악의 상황으로 예. 그렇게 됩니다. 예. 그렇게 되면 결국은 전국 전체가 얼어붙고 국민들에게 그냥 고스란히 피해가 갈 수밖에 없는 최악의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 도래될 경우 여든 야든 전부 다 손해를 보고 피해를 타격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 최악의 상황은 많은 면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적어도 민주당이나 국민의당 쪽에서는 좀 상당히 좀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이번에 그 국회에서 어떤 결정이 나더라도 뭐 가결이 될지 부결이 나더라도 그것은 청와대에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고 1차적으로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만에 하나 부결이 되면 저는 조심스럽지만은 여권발 정계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이 그 조심스럽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민주당 입장에서는 5년 내에 이 국민의당한테 구애를 할 수 없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럴 바에 같으면 차라리 국민의당은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흔들고 바른정당도 흔들어서 뭔가를 여권발 정계 개편을 유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과연 그것이 이제 올 거냐 안 올 거냐 그것은 내일 하여튼 그 전국에 따라서 바뀌겠습니다만 그러나 앞으로 이 여권발 정계 개편은 카드는 계속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내일 그 김인수 재판관이 가결이 된다 하더라도 그 가능성 상당히 무게가 있을 걸 높다. 왜냐하면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문재인 대통령 5년 집권 내 이 국민의당한테 이렇게 구애를 해야 되냐 하는 부분에 퀘스천 마크가 붙을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립니다. 과연 이게 집권 상정으로 갈지 일단 그 부분도 아직 결정이 안 됐는데 그 부분 그리고 이제 표결이 어떻게 될지 자, 대통령이 이제 뉴욕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좋은 결과물을 받을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시끄럽죠. 사실은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 유엔 총회 참석 중인데 굉장히 청와대와 그 외교부 라인에 좀 어수선한 엇갈리는 행보를 보여주셔서 국민들이 애주시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키워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정인 통일외교안보 특보를 공개 비판한 송영무 국방장관. 청와대로부터 엄중 주의를 받았어요. 그 주의를 내린 사람은 정인용 안보실장으로 좀 알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오늘 그 사과 어제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또 하고 나서 그래서 이게 과연 사과와 또 그런 맥락이 이어지는 상황들이 과연 절차적으로 정당한가 그 부분 청와대에서 장관에게 그 엄중 경고를 할 수 있죠. 물론 대통령에게 사전 사후 보고를 했다 하지만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그 질문 내용만 보더라도 사실 여당에게는 아주 좋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원래 정치적으로 야당은 요란해야 상당히 좀 덕을 좀 보고 여당은 좀 조용할수록 사실은 득을 보는 겁니다. 근데 조용한 건 아닌커녕 이렇게 요란한 상황을 맞이했지 않습니까? 더구나 그 요란한 것 제일 최악의 상황이 여당 내부 분열인데 이 분열도 소리 없이 분열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분열되는 모습을 노출했기 때문에 그 자체는 대단히 바람직하지 않죠. 거기다가 지금 이 장관 송영무 장관이 지금 공개적으로 발언 보면 너무 셉니다. 저는 이런 발언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이 특별 보좌관을 겨냥해서 공개적으로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 개탄스럽다. 이건 정말 과한 발언이었고 이 선에서 바로 사실은 경고가 사인이 내려가야 됩니다. 청와대에서는 당연히 그건 바람직한다. 그건 당연히 필요한 건데
이거를 공개적으로 내려갔다는 점, 경고 사인 이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예. 거기다가 이제 정우영 외교안보실장이 안보실장이 이 부분이 적절치한가라는 부분이 퀘스천 마크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송영무 장관 아니겠습니까? 예. 공식적으로는 정우영 안보실장은 사실은 장관급입니다. 근데 아무리 청와대에 있지만 장관급이 장관에게 경고 메시지를 던지는 모습이 예. 좀 모양은 적절치 않았다. 그래서 빨리 이후에는 말이죠. 예. 정우영 실장이라든지 송영무 장관이라든지 문정인 실장이라든지 특보들이 빨리 모여서 내부적 의견 조율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인간적으로든 정책적으로는 그렇지 않으면 제2, 제3의 이런 파열음이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어제 문정인 특보를 송영무 장관이 비판했을 때 모습과 또 사과했을 때 상황은 좀 다릅니다. 많이 기가 죽어있던 모습인데 어떻게 송영무 장관이 사과 표현을 했는지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문정인 교수를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느낌이지 안보특보로서는 적절하지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네. 예. 이건 소신이 소신이라기보다도 좀 발언이 과했던 것을 제가 사과드립니다. 청와대로부터 경고를 받으셨다는데 무슨 경고를 받았어요? 조심하라고 누구한테서 받았어요? 안보실장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예, 자, 장관의 저런 모습 조심하라는 경고를 받았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 문제는 사실 본질에서 자꾸 이제 여당에서 벗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본질이 뭐냐면은 왜 저 송영무 장관이 저렇게 격한 표현을 썼을까? 저분이 원래 격한 사람은 아니거든요, 송영무 장관이. 그런데 저 상황에서 격한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겼더라고요. 왜? 참수 계획을 세워놨는데 참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고 문정인 특보가 얘기를 한 겁니다. 아니 군이 뭡니까? 군이라는 것은 왜 존재합니까? 항상 적의 침투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나 그거를 최고의 수준까지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참수를 쓰지 말라는 것은 주적을 바꾸라는 뜻하고 마찬가지거든요. 그거는 정말로 합참의장까지 한 그 군인한테 정말로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본인이 얼마나 군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는 특보께서 그렇게 홍나라 판나라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격한 발언을 한 거예요. 그 격한 발언을 했다고 해서 청와대에서 안보실장을 해서 같은 장관급인데 거기다가 청와대에서 경고를 한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예. 50만 군을 통솔하는 장관한테 그런 이야기하면 장관이 무슨 체면에 서겠어요? 어떻게 일반 군인들이 그 장관을 따르겠습니까? 그렇지 예. 않습니까? 예. 군이라는 것은 특별한 집단입니다. 그런데 사기를 꺾는 일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사기를 꺾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질을 자꾸 왜곡하니까 지금 방금 보세요. 지금 박지원 박지원 의원이 질문했을 때 누구로부터 경고받았나? 굉장히 지금 말을 멈추다가 어차피 얼마나 화가 났으니까 그 안보실장한테 전화를 받았다 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이 장관의 소신반언을 한 거에 대해서 안보에 대해서 소신반언을 했는데 이것을 예. 갖고 경고를 했다면은 그러면 문정인 특보도 같이 경고를 해야죠. 그렇지 예. 않습니까? 왜 문정인 특보한테는 원인 제공한 사람한테는 경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제 논란이 되는 거고 그것이 야당의 빌미를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 송영무 장관이 원래도 조금 약간 과격한 그런 성격이라고 하더라고요. 직원도 많이 하고 성격에 좀 대해서는 세게 발언을 많이 하는데 예. 이후에 이제 전술핵 문제라든지 또 한미 연합작전 축소 문제라든지 사실 여러 가지 몇 번의 센 발언들이 있었습니다. 송영무 장관이 그것 때문에 그 어떤 그 사인을 좀 청와대로부터 좀 받기는 했는데 예. 사실 여권에서요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간에 여러 가지 갈등이나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근데 이거를 공개적인 국회나 회의에서 그거를 감정적으로 나타낸다. 이건 절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누구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정인이든 어쨌든 송영무 장관이든 간에 이견을 공개적으로 표출한다라는 것은 집권 여당에서는 정말 금기 사항입니다. 기술적으로 좀 아쉬움이 있다. 그렇죠. 이런- 절대로 아니, 그런- 저 조금 한 말씀 잠깐만요. 하겠습니다. 이거 들어보고 네, 할게요. 네. 야당 의원들이 송영무 국방장관의 그 문정인 특보 비판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냈었어요. 일단 보시죠. 우리 국방장관께서는 이 국방은 안보를 책임지는 데 아닙니까? 나라의 민족의 운명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기 때문에 정권의 코드에 맞춰서 무조건 예스맨이 되지 마시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노를 외칠 수 있는 그런 국무위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걱정스러운 게 고려시대 때 문신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장관님 말이 조금 거칠다더라도 국민들은 사이다 발언을 봅니다. 장관님만 믿고 있습니다. 그 발언에 대해서 기죽을 필요 없고 솔직한 이야기 하십시오. 그것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고 또 우리 장관께서 속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표현하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계속 잘하십시오. 예, 자유한국당 의원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렇게 이제 극찬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하고 나서는 돌변합니다. 그래서 자진 사퇴를 하라 이렇게 이제 요구를 하거든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전반적으로 칭찬을 하더니 그건 사라지고 이제 자진 사퇴 이야기까지 꺼내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참 이거 모양새도 좀 그렇더라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뭐 저게 이제 뭐 자진 사퇴까지 뭐 또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 야당의 모습도 좀 그렇지만은 이 본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건 뭐 의원 개개인의 입법 기관이니까 뭐 본인의 어떤 그 생각을 안 보시게 돼서 본인의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그 아까 이제 우리 최 교수님께서 뭐 이 그 한미 그 훈련을 뭐 축소하고 이런 건데 이 원인 제공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지난 6월에 우드룩 윌슨 센터에서 문정인 특보가 북한의 미사일 그 도발을 중단하면은 한미 훈련을 축소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특보가 할 발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개인 의견이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이 군에 대해서 잘 모르는 특보께서 물론 안보적인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세세한 문제까지 특보가 지적한다는 것은 장관 입장에서 볼 때는 영이 안 쓰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장관이 영이 안 쓰는데 어떻게 50만 군을 통솔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우리가 고민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지나치게 특보라고 해서 그렇다면 특보직을 내려놓고 사견이라 개인적으로 얘기를 하는 건 얼마든지 괜찮다 얘기죠. 그러나 특보라는 직을 달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 국가 예산을 뭐 월급을 받든 안 받든 특보라는 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정인 특보도 굉장히 엄중하게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한미 동맹 간에 근간에 이게 금이 가고 코리아 패싱이 원인이 거기서도 촉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되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더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송 장관의 어떤 그 사이다 발언 이런 것들은 그렇다고 해서 송 장관이 무슨 어디 뭐 국회의원 되고 정치인을 하려고 그런 발언을 했다고는 보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본인으로서의 역할을 이야기했다고 봐야 됩니다. 제 말씀 이제 충분히 이제 말씀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송 장관이 화가 나고 또 영이 안 쓴다 하더라도 그는 청와대 쪽에 메시지를 정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특보를 나무라듯이 그렇게 망신을 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은 얘기이고 말씀이고 또 하나만 덧붙이면요. 지금 자유한국당이 보면은 이제 송 장관에 대해서 좀 뭐 청와대 좀 대드는 뭐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무인답다 사이다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고 조금 고개를 숙이니까 또 이제 자진 사퇴 하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걸 보면 자유한국당은 송영무 장관의 어떤 국방 정책이라든지 어떤 국방 철학, 안보 철학 이런 것을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순전히 개인적으로 말이죠. 우리에게 좀 편하고 유리하면 바로 칭찬하고 조금 못마땅하면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사퇴하라. 이것도 조금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퇴라는 뜻은 제가 볼 때 이런 뜻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그렇게 자꾸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소신할 것 같으면 사퇴를 해라. 그러나 지금처럼 그냥 소신 있게 장관의 자리를 수행해라. 만약 그렇지 못할 것 같으면 사퇴하라. 이런 뜻이지. 이게 뭐 바꿨다고 해서 사과했다고 사퇴하라. 그런 의미는 아닐 것 같아요. 자, 내일 이제 문재인 대통령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하죠. 근데 내부에서 이런 모양새 분명히 좋지 않아 보입니다. 내일도 좋은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좀 정리를 잘 됐다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요. 자, 다음 키워드 좀 볼까요? 이거 굉장히 정치권의 논란이 큽니다. 이런 키워드로 준비해봤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 블랙리스트 사건 피해자들 줄줄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 고발을 하겠다. 실제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했고요. 자, 이제 검찰의 갈 것이 과연 MB로 향하느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상황이 점점 커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과거에도 전직 대통령이나 어떤 국가적인 지도자에 대해서 고발하는 사태는 있었는데요. 직접 고소하는 경우는 사실 드뭅니다. 의외로. 근데 현직 서울시장이 바로 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고소를 했으면 직접 본인이 명으로 다이다. 이런 경우는 드물고 그다음에 이제 김미화 개그맨 같은 경우도 이제 사실 직접 고소를 이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민형사 고소로.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사법부가 정식으로 어떤 이 수사와 조사에
가지 않을 수가 없다. 더구나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사찰에 대한 이런 아주 디테일한 구체적인 이런 증거들이 계속 좀 속속 나오고 있고 증언들이 속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도 이 큰 불똥이나 화염을 피해가기가 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저는 정패청산이냐 정치 보복이냐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충돌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는 이제 적폐가 있다면 적폐도 청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과거 정권 지우기 차원에서 이것이 접근되면은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대통령께서도 떳떳하다면은 포토라인에 안 쓸 이유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쩌면 고소고발 사건이 있으면은 참고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이런 세산일이 아니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이것을 과연 대통령이 직접 지시하라고 사인했을 거냐는 부분이거든요. 저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 저는 합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막강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블랙리스트까지 작성을 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해라, 정치 공작하라 이라고 국정원에 지시를 내리지는 않았을 걸 봅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했다면 국정원이 책임지면 되는 겁니다. 물론 최고 그 대통령 입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뭐 도의적인 책임질 수도 있죠. 그러나 이것이 이제 포토라인을 쓰는 순간에 자칫하면은 그 과거 정권하고 현 정권 간의 대립 구도로 가버리면은 사실 보수가 직결해야 되고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또 우리 지금 정치권의 새로운 구도가 형성됩니다. 보수와 진보 간에 이런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이렇게 됐을 경우에 문재인 대통령이 가고자 했던 또 하고자 하는 이 통합 정부 이미지 또 국민들을 아우르고 통합하겠다는 이런 이미지하고 이게 역행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저는 조심스럽게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여러 가지 증후들이 보면은 뭐 하루가 멀다 하고 지금 뭐 이명박 정부 때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 이제 어떤 현상이 나겠습니까? 제가 국회의원하도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노무현 정권 때는 적폐가 없었나 이렇게 들고 나올 거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정부, 현 정부 간에 싸움이 되면은 결국은 현 정부가 손해 봅니다. 왜 손해 보는지 아십니까? 이 손해를 보느냐만 이런 차원을 떠나서 이 덕실을 따지면은 왜냐하면 현 정부는 앞으로 계속 나아가야 되고 국정 안전자를 계속 수행해야 된다. 이것이 발목 잡힐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에 맡기두고 뭐 사실 여부를 검찰에서 밝히면 되는 거고 이것을 너무 지나치게 정치만 시키면 안 된다 그런 논리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지금 야당의 지금 뭐 비리네 이런 것들이 막 터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볼 때는 물론 뭐 아직까지 검찰의 수사가 안 끝났지만은 자꾸 어떤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좀 자칫하면 뭐 정치적으로 뭔가를 있지 않나 이런 의혹을 갖게 되거든요. 진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이런 부분들도 조금 그 정무적 판단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덧 말이죠. 대한민국에도 그런 새로운 정치 문화가 하나 이제 만들어진 것 같은데 대통령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어떤 성역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이제 이사장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이 또 문제가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를 받아야 되고 현직에도 문제가 있다면 대통령직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이제 보여준 거고 그래서 뭐 떳떳한 건 이제 밝히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나 구체적인 이제 그런 문제점 댓글에 그런 의혹들 증거들 뭐 이런 것들이 속속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4대강이나 자원외교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계속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보수 정권 이어지면서 그게 사실 덮어졌던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낱낱이 밝혀져야 되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는 마찬가지입니다. 정권이 다음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 정부도 문제가 있으면 모든 걸 조사받고 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도 현재가 아니라 미래 본인 권력을 바꿨을 때까지도 염두에 두고 정말 한치의 어떤 사심이 없이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좀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대담은 여기까지 좀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진 대통령 리더십 연구원장,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